여러분, 혹시 평생을 조용히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뒤집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늘 동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족에게조차 짐처럼 여겨지던 한 노인이 죽기 직전 남긴 한마디 말로 주변 사람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사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노년, 그리고 존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로 79세 박정호 씨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 혼자 살던 노인입니다. 평생 말수가 적었고 옷차림은 늘 허름했으며 새벽마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분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냥 가난한 노인, 도움만 받아야 하는 사람 정도로 여겼습니다. 저 역시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말해 크게 특별할 게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박정호 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기 암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아들 하나뿐이었고 그 아들조차 병원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도 담당 의사도 심지어 보호자까지 그를 조용한 노인 환자 정도로만 대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창밖만 바라보다가 가끔 간호사에게 물 한 컵을 부탁하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장면 어딘가에서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병원 복도 끝, 말없이 누워있는 노인 한 분. 누구도 그의 인생을 묻지 않고 누구도 그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저 힘든 세월을 3분이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박정호 씨는 죽기 이틀 전 담당 의사에게 뜻밖의 요청을 합니다. 변호사를 좀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는 약했지만 말투는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의사는 처음엔 유언장 정도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박정호 씨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병실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가 병실을 찾았고 박정호 씨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아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 서류를 본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박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숨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평생 무시당하고 가난한 노인으로만 살았던 박정호 씨의 진짜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는 단순히 돈이 많았다는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가족은 물론 병원 관계자, 그리고 그를 얕잡아 보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사실을 아주 잔인할 만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는 평생을 숨기며 살았는지, 왜 죽기 직전에서야 입을 열었는지, 그리고 그 고백이 남긴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씨의 인생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의 모습만 보면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는 젊은 시절 아주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30대 초반까지는 중소무역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고 아내와 아들,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습니다.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당시 기준으로 연봉 2천만 원 정도를 꾸준히 벌었고 아이 학원비도 밀리지 않고 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그가 나중에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40대 초반에 시작됐습니다. 회사가 갑작스럽게 부도가 나면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IMF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일은 늘 있었지요. 박정호 씨는 곧바로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나이는 애매했고 경력은 애매하게 평가받았습니다. 여기저기 면접을 다녔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생활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했고
아들은 점점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일용직, 택배 상하차, 공사장 막일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하루 8만 원, 많으면 10만 원. 하지만 몸은 점점 망가졌고 수입은 들쭉날쭉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이상할 정도로 통장 하나를 꼭 붙잡고 살았습니다. 아내가 당신 숨겨둔 돈이라도 있어? 하고 농담처럼 물으면 그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비상금이야. 그게 첫 번째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지쳐서 집을 나갔고 아들은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이혼 도장은 생각보다 빨리 찍혔습니다. 그 이후로 박정호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가장이라고 불렀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실패한 척 살아야만 했던 인생이었으니까요. 5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동네에서도 점점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굽은 어깨,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모습. 경로당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말도 없고 재미도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가 말을 아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말하다 보면 자신의 과거가 튀어나올까 봐서였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 이야기를 꺼내면 다시는 조용히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권유받습니다. 월 52만 원 정도의 지원금.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감사히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직원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난해 보이는데 왜 안 받으려고 할까? 그때도 아무도 그 이유를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집센 노인으로 넘겼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그냥 자존심 센 노인, 과거를 숨기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가 60대 중반에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의 일입니다. 병원비 보증 문제로 연락처를 찾던 중 의료진이 우연히 그의 통장 잔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통장에는 무려 7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달 생긴 돈이 아니라 오랫동안 거의 손대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정호 씨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치료는 최소한으로 해주십시오. 간병인도 특실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쓸 이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그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현재, 죽기 이틀 전 병실로 돌아옵니다.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에는 여러 개의 법인 등기, 해외 계좌, 그리고 오래된 계약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1980년대 초반에 체결된 기술양도 계약이었습니다. 박정호 씨의 이름이 공동개발자로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술은 이후 대기업에 넘어가 지금도 매년 수십억 원의 로열티를 만들어내는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해지실 겁니다. 도대체 그는 왜 이런 인생을 선택했을까요? 왜 돈이 있으면서도 폐지를 주었고 왜 가족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왜 지금에서야 이 모든 걸 밝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의 과거 선택, 그리고 단 한 번의 배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씨가 그 기술을 개발하던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때는 1980년대 초반, 그는 지금처럼 말없는 노인이 아니라 하루에 커피를 10잔씩 마셔가며 도면을 붙잡고 살던 연구원이었습니다. 정식 대기업 연구소는 아니었습니다. 직원 20명 남짓한 작은 기술 개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박정호 씨는 핵심 중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회로 하나, 구조 하나를 밤새 고민하며 직접 손으로 설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술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구조였고 이후 산업 전반에 쓰일 수 있는 기반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원천 기술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회사는 늘 자금난에 시달렸고 투자자를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한 대기업 계열사가 접근해 옵니다. 기술을 넘기면 회사를 살려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박정호 씨의 이름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공동 개발자였기 때문입니다. 계약 당시 약속은 명확했습니다. 기술은 넘기되 로열티는 평생 지급한다. 당시 금액으로는 연간 3천만 원 수준이었지만 기술이 확장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늘 약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기술이 넘어간 지 2년 만에 회사는 흡수 합병됐고 박정호 씨를 포함한 원 개발자들은 하나둘 정리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로열티 지급이 중단된 겁니다.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웠습니다. 계약서는 유효하지만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법적으로 따지려면 소송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대기업, 그는 개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박정호 씨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싸울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물러날 것인가. 그는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를 만나 계약서 검토도 했습니다. 승산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자료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이유로 그는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가면 당신 인생은 편하지 않을 겁니다. 정확히 이런 말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그 직후에 벌어집니다. 함께 개발했던 동료 한 명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공식적으론 교통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는 그 시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싸움을 멈춥니다. 소송을 취하하고 조용히 사라지듯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조건만 남겼습니다. 제 몫은 현금이 아니라 제 명의로 남겨주십시오. 그 선택이 지금의 7억 원, 그리고 해외 계좌로 이어진 것입니다. 대기업은 그를 위험 요소로 보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약속은 지켰습니다. 직접 지급이 아닌 복잡한 구조를 통해 아주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 돈이 흘러들어오도록 설계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용히 살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기억에서 사라지기 위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닙니다. 그는 왜 그 돈을 쓰지 않았을까요? 왜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박정호 씨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돈은 기쁨으로 번 돈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 기술은 자랑이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배신, 그리고 두려움이 함께 얽힌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벌주듯 살았습니다. 좋은 집도, 좋은 옷도, 편한 노후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버티는 삶이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잊고 싶어서 가난하게 살았다는 사실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과연 나는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애초에 저런 선택을 이해할 수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마음도 조금씩 변합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죽음이 가까워지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가면 진실이 완전히 사라지겠구나. 그는 명예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부른 것입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기술의 출처를 명확히 하고 남은 돈의 행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의 이름을 꺼냅니다. 10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던 그 아들 말입니다. 박정호 씨는 말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진실을 전해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병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하나입니다. 그의 고백이 세상에 전해진 뒤 아들과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를 무시하던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다음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씨가 세상을 떠난 건 변호사가 병실을 다녀간 지 사흘 뒤였습니다. 아주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심전도 소리가 멈췄고 그 순간을 지켜본 사람은 야간 근무 간호사 한 명뿐이었습니다. 임종을 알리는 연락이 아들에게 갔지만 장례식장에 나타난 건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검은 정장도 아니었습니다. 급히 나온 듯한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두 사람 사이의 시간과 거리감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장례 절차를 간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용도 최소한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이런 걸 싫어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난했고 말이 없었고 자기 인생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 아들의 머릿속에서 아버지는 딱 그 정도의 존재였습니다. 장례 이틀째 변호사가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그가 건넨 봉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봉투 안에는 유언장과 함께 몇 장의 설명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기술 개발 경위, 계약 내용, 그리고 왜 평생을 숨기듯 살았는지에 대한 박정호 씨의 자필 메모였습니다. 글씨는 삐뚤었고 중간중간 맞춤법도 틀려 있었습니다. 너무 인간적인 흔적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문서를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였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한 실패자가 아니라 지금도 대기업의 핵심 기술에 이름이 남아있는 공동 개발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를 외면하고 살던 그 시간 동안에도 아버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자신의 명의로 따로 적립해두고 있었다는 사실. 첫 달은 20만 원 수준이었지만 몇 년 뒤엔 80만 원, 많을 땐 월 150만 원까지 쌓였습니다. 총액은 7억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돈의 사용처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절반은 기술 관련 장학금으로, 나머지는 독거노인 의료비 지원 기금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아들 몫으로 남긴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보다 아버지를 이해해주는 게 먼저다. 그 문장을 읽고 아들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말입니다. 장례가 끝난 뒤 이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결국 언론에도 짧게 소개됐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던 노인의 숨겨진 정체. 자극적인 제목이었지만 정작 내용을 읽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게 됐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쉽게 사람을 단정 지어버립니까? 낡은 옷, 말없는 태도, 가난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박정호 씨는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단지 상처를 안고 조용히 살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상처가 남들보다 조금 더 깊었을 뿐입니다. 이 사연이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가치는 돈이나 직함이 아니라 살아온 선택과 태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말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분들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가 박정호 씨를 길에서 만났다면, 병실에서 스쳐 지나갔다면 과연 한 번이라도 그의 인생을 생각해 봤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영상이 끝난 뒤 오늘 만나는 사람 한 명만이라도 조금 다르게 보게 된다면 이 이야기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조금 늦추는 것, 말 한마디를 조금 더 건네는 것,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꼭 나눠주십시오. 그게 박정호 씨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